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강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스마트폰이 공부, 영상, 게임 등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럼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어요. 아직 사람들이 연구 중이고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지금 모르고 시중에는 여러 척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인증된 것은 없어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방해를 될 정도의 행동을 한다 혹은 뭐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러면은 그때는 의존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그 경계를 가르는 선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좋은 데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글을 쓰기도 하고 거기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나 어떤 행동만 갖고 하나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이 주위에 없거나 배터리가 떨어져 갈 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러한 행동들도 스마트폰 의존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술이나 도박 그런 대표적인 중독 증상 때 뭔가 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고 그게 의존에 관련되어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독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약물이나 술같이 바로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중독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일정한 행동이 반복되는 것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널리 알려진 거는 도박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를 계속 하던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금단 증상을 경험하는 그런 양상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하지 않았을 때 혹은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혹은 내 손에 없을 때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면 그것도 행위 중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유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을 하면 좋지 않다고 하던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영유아기에는 어른들과 달리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엄마와 대화 혹은 아빠와의 대화, 형제들이나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이나 혹은 다른 전자자극, 전기자극에 익숙해지면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그런 기기와의 어떤 소통이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유사자폐 증상, 즉 우리가 흔히 자폐증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서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영상을 보일 수 있게 돼서 특히 어릴수록 그런 자극은 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여러 자극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손쉬운 자극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해한다든지 상황을 이해한다든지 그런 복잡한 것 없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은 쉬운 자극을 더 쉽게 접하기 마련이죠. 점점점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복잡한 자극을 피하려는 경향도 생깁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중독은 아직 진단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개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 방침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라는 것보다는 절제한다는 마음으로 가면 좋겠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만화책 보는 것도 좋고 밖에서 뭐 노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게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절제를 잃고 생활을 흔들리게 하면 우리가 피하게 되잖아요.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금욕상자라든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는 그런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아이가 투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언제쯤 스마트폰을 사주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원칙은 없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님이 어떤 완강하게 성인 될 때까지 투지폰을 고집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시고 또 그 부모님의 말이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설령 사주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사주는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최근 아이들의 어떤 추세를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 시기부터 대인관계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서로 연락하는 어떤 일들이 많아지는데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요즘엔 학교에서 선생님 혹은 다른 학교 기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수업 진행 방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서부터는 스마트폰이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성인물이나 유해 매체에 노출될까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폭력이나 성 혹은 그 외에 아이들이 접근하면 좀 곤란한 그런 영상을 접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생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연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연히 들어가본 사이트에서 우연히 친구가 보여주는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니까 점점점 더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앱이나 어떤 매체를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까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거는 미성년자한테는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그런 내용들을 널리 서로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아이한테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설명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 설명하는 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학교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막상 저희 병원에 오는 제가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이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이전에 교육을 뭘 받았는지를 물어보면 거의 받은 게 없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교육을 하고 아이들의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원칙을 고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유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해한 어떤 매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깔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보면 성인물이나 혹은 폭력물 이런 거에 그 노출되는 경우는 너무 자주 있는 일이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현실하고 영상을 구분 못할 정도로 좀 착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는 괜찮지 않나. 아이들도 그건 화면은 화면일 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정신과 전문의로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가 요즘에 더 걱정하는 거는 피싱이라고 하는 특히 사진 피싱이나 혹은 몸캠 피싱이라고 불리우는 자신의 몸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특정한 사이트나 특정한 앱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사회적 문제가 됐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어른이든 아이든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 따로 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보이스피싱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른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될 영역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로 촬영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촬영한 거를 남한테 전송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대화를 할 때 노출이 된다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유포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님 혹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이의 핸드폰에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주셔야 됩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둘째 아이는 유튜브를 봐요. 둘 다 한번 시작하면 스스로 조절을 못해서 좀 지도를 해주고 싶은데 좀 아이에게 다른 지도법이 필요할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떤 시간이나 그 정도가 중요하지 그걸로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그 차이가 그렇게 많다고 보이진 않아요. 특히 요즘에 게임 같은 경우는 자동 사냥이라는 게 있는데 뭐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직접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AI가 게임을 하고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마치 야구 경기를 관람하거나 뭐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처럼 그냥 내 캐릭터지만 AI가 조종하는 사냥을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지켜보는다는 의미에서는 유튜브를 보는 거나 자동 사냥하는 게임을 보는 거나 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그 차이를 두고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보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때 어느 정도는 아이의 나이나 어떤 성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고 형이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 그 두 아이를 똑같은 제한의 어떤 틀로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학년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주고 초등학교 1학년인 동생에게는 너도 크면 형처럼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과 혹은 가족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 별로 걱정을 안 하시고요. 반면에 게임을 하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유튜브가 게임보다 더 문제가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걸 많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물론 그 중에는 아이들한테 선한 혹은 바람직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막말을 하고 좀 과한 행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 종종 계셔서 실제로 아이들이 유튜브를 본다.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는가? 아이가 그거를 왜 재밌어 하는가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특정 유튜버나 BJ를 후원하고 또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핸드폰 소액 결제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현재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처럼 지금 유튜브 문화도 하나의 자리 잡은 문화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면 다달이 돈을 내잖아요. 요즘에는 누가 그렇게 하나요? 다 포털 사이트에서 보지. 대신에 아이들은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혹은 거기에 후원하는 돈을 내게 되죠. 이 부분은 옛날에 잡지나 신문을 구독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후원을 하거나 빠져드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고 거기서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 구독이나 이런 데 비용을 내는 것도 다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구독을 하는데 더 저렴하게 구독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셔서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후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 정말 어떤 유튜버 분들께서 만드신 컨텐츠는 보면서 내가 이걸 공짜로 봐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유튜브 하시는 그런 채널을 후원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후원했던 그런 채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이 돈을 쓴다. 무조건 돈이 나가고 그걸 뭐 무분별하게 쓴다 이렇게 바라보시지 마시고 건전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뜻으로 지출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처한 어떤 경제적인 여유 이상의 지출을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한테 뭐 10만 원 이상씩 후원을 한다든지 거기에 굿즈라고 하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을 구입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쓴다든지 혹은 그런 것들을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그 책임을 지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 후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의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있고 그것이 자기 책임하에 돈이 나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만약에 액수가 커서 아이가 혼자 낼 수가 없다면 적어도 어떤 일정 비율을 아이가 용돈이나 본인이 갖고 있던 돈에서 부담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후원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액수가 클 경우에는 실제로 환불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인 소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핸드폰을 잠글 수 있는 부모 관리용 어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어플을 깔아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정하는 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효과는 있는데 사실 100% 완전한 어플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플이든 처음에 나오면 효과가 있는데 그게 널리 알려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 어딘가에서 그 어플을 해킹 혹은 패스워드를 푸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그 방법들을 습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어플이 무용지물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주기적으로 그 어플들을 돌려가면서 몇 가지를 같이 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믿을 수는 없죠. 아이들끼리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그런 것들을 해제하는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깔고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긴 한데 그것만 너무 믿지 마시고 수시로 아이들하고 어떻게 자제할 것인가 이렇게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어느 나이 이상이 되면 제한에 대해서 거부하는 날이 와요. 차분하게 아이하고 어떻게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바람직하지요.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서 혹시 원장님께서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 교육이 아니고 부모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모바일 상에서 어떻게 얘기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반대로 과도하게 좀 예민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과의 소통을 막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걱정되는 건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어떤 괴롭히기 정도가 되겠죠. 댓글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메신저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저격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공공연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어떤 옷차림을 했는데 저격글을 날리는 거죠. 제 옷차림이 어떻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저격글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혹은 SNS상에서 그런 저격글이 한번 날라오게 되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제히 동조를 하게 돼요.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한 좋아요 같은 걸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글을 들은 당사자는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만약에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그러면 그 저격글을 쓴 친구도 사이버 폭력에 관련돼 있는 그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심코 했던 어떤 말이 그냥 자기는 그냥 친구에 대해서 가볍게 말한 건데 그 밑에 댓글이 막 달리면서 혹은 그게 SNS로 널리 퍼져나가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눈덩이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양자 쪽이 다 당황하게 돼요. 당연히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심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가해 학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런 인터넷 혹은 SNS에 남겨지는 이 글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박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박제가 되고 나면 뭐 변명이나 어떤 그런 여지가 없어요. 내 아이가 때로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글을 남기거나 혹은 행위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언급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만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카메라 촬영 기능도 있고 동영상 촬영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손쉽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답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나를 찍은 어떤 것들이 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촬영, 동영상 촬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찍었던 어떤 사진들이 그 아이의 어떤 생활을 흔들어 놓는 큰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은 저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TV가 처음 나왔을 때도 늘 이런 논란은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일부로 포함됐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앞으로 그런 역사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